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방문각에서 교육학을 가르치고 있는 최원휘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첫 번째 교육학 커리큘럼 가이드를 안내하면서 선생님들에게 1년의 그 정규순환 과정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정규순환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뭐 시간 관계상 아니면 다른 문제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특강을 통해서 안내해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특강을 준비하게 되었는데, 첫 번째 특강을 준비하면서 어떤 것으로 선생님들에게 관련 내용들을 알려드리면 좋을까라는 고민들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 출신이에요? 교육부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만 알고 있는 부분들, 제가 정말 잘 알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선생님들에게 안내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한번 생각해봤어요. 선생님들이 가장 관심 있어야 만한 정책이 무엇일까? 물론 단연코 중등임용 정책이 되겠죠. 하지만 이제 그것보다는 교육에 있어서, 교육 현장에 있어서 선생님들 어차피 다 선생님들이 되실 거니까 선생님들이 되셨을 때 가장 영향력이 있고 가장 관심 있어야 할 그런 정책이 무엇일까라고 하다가 바로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안내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총론 특강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저에 대해서 일단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알고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 저는 7년 동안 그 교육부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이걸 제가 다시 띄는 이유가 교육부 교수학습평가가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근무했었던 때예요. 제가 여기서 어떤 일을 했냐면 2020년도 뭐 이때 원격 수업 총괄을 했었습니다. 물론 그때 현장에 계셨던 선생님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때 현장에 계셨던 선생님들에게 언제나 죄송한 말씀을 조금 드려요. 제가 계약도 연기시키고 갑자기 원격 온라인 계약도 시키고 이런 사람이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의 원죄 같은 게 조금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그때부터 2022 개정교육과정 논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원격 수업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가기 시작했었고 관련된 정책 연구도 시작됐었고요. 바로 그때가 2022 개정교육과정의 시작이었었는데 물론 교수학습평가과에서 2022 개정교육과정을 만들지는 않았어요. 바로 옆에 과에 썼던 교육과정 정책과에서 만들었었고 거기서도 이제 제가 상당 부분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팀에 합류해서 이야기도 나누는 그런 역할들을 했었기 때문에 그럼 뭐겠어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있어서 중등 임용 버전으로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다? 바로 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넣어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2022 개정 교육과정 특강은요,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진행이 될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 안내를 드리고요. 총론의 핵심 내용들을 네 가지 추진 방향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학교급별로 어떠한 핵심 사항들이 있을지 안내해 드릴 텐데, 자,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해서 설명한 다른 강의들 많은 자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시면 선생님들이 그것들을 공부하실 때 제가 되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냥 거기 있는 주요 내용만 공부하십니다. 그러면서 막 달달달 외워요. 2022 개정교육과정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2015 개정교육과정이 처음에 이제 고시되고 적용되고 나서 2017학년도 시험에 그대로 나왔었잖아요. 뭐 그런 기사 형태로 나오고 이렇게 됐었기 때문에 2022 개정교육과정이 작년 12월에 고시가 됐으면요. 2024학년도 시험, 그러니까 우리 이번 시험에 정말 1순위로 출제될 수 있는 정말 유력한 주제입니다. 따라서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는 건 맞는데 선생님들이 2022 개정교육과정을 공부하실 때 막 달달달 외우기만 하고 있으니까 이게 현장 문제로 나왔을 때 굉장히 당황한단 말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거 이만큼 되게 많은데 이런 것들 제대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말 안타까웠기 때문에 제가 기본사항, 총론의 핵심사항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면서 중등 임용시험에 우리가 어떻게 응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내용들을 답안에 쓸 수 있는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별도로 드린 자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별도로 드린 자료를 제가 충실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제가 이제 말로서 막 설명드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왔을 때는 이렇게 가고요. 답안은 이렇게 쓰세요라는 부분들은 선생님들 이제 필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말이 좀 빨라요. 말이 좀 빠르기 때문에 선생님들 필기 조금 어려우시면 잠깐 멈췄다가 필기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충실하게 이번 교육과정 특강, 2022 개정교육과정 특강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기본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2022년 12월 달에 교육부에서 기본사항, 이제 그 교육과정 총론이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적용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교육부에서는 이런 기본사항으로서 제시한 게 뭐냐? 바로 모토로서 배움의 즐거움을 일깨우는 미래 교육으로 전환, 이것을 바로 모토로 삼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전과 인간상 이런 것들이 제시하게 되는데 사실 2022 개정교육과정 총론 내용을 보면요. 지금 이 어구는 없어요.
이 배움의 즐거움을 일깨우는 미래 교육으로의 전환. 이 어구는 없는데 그럼 이게 왜 갑자기 튀어나왔냐라고 보면요. 교육부에서 모든 문서, 모든 보고서를 만들 때 보면요. 기본적으로 추진 방향 나오고 그 추진 방향을 통해서 달성해야 되는 목표가 나옵니다. 그 목표를 통해서 우리가 미래로 추진해야 되는 비전이 나오게 되는데 바로 그런 측면에서 그냥 보고서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2022 개정교육과정의 큰 패러다임이 뭐냐? 우리 현재 교육계의 큰 패러다임이 뭐냐 이런 것들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배움의 즐거움을 일깨우는 미래 교육으로의 전환이었던 거예요. 자, 배움의 즐거움을 일깨운다. 지금 이제 이주호 장관님께서 우리 부총리님께서 새로 취임하시고 나서 굉장히 조금 문제의식을 가졌던 게 뭐냐라고 했던 건 첫 번째 바로 교실 현장이 잠들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취임사 뭐 이런 것에서 나오지만 잠들어 있는 교실을 깨워야 된다라는 것이 현 장관님의 가장 큰 문제의식이었던 거예요. 자, 우리가 수업을 보면 여전히 우리가 되게 학생 참여 중심 수업 이런 것들도 많이 하지만 여전히 학생들이 수업에서 소외되고 있고 뭐 자는 학생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교실을 죽어 있게 만드는 그런 원인들이었는데 장관님이 보시기에 또 다른 교육계 관련자들이 보기에 그러한 것들이 너무나 안타까웠던 거죠. 그래서 이런 잠자는 교실을 깨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배우는 것이 즐거워야 된다. 교실 수업이 즐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즐거우면 자지는 않잖아요. 졸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배움의 즐거움을 일깨워야 된다. 그러면서 미래 교육으로 나아가자라는 것이 2022 개정교육과정의 가장 큰 모토이자 우리의 패러다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이 부분들 제가 2022 개정교육과정 뭐 중요하다 뭐 암기하세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 이것들을 언제 써먹으면 좋냐? 서론 있잖아요. 서론에 쓰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우리 결국에는 면접 준비하실 거잖아요. 나중에 면접 때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2022 개정교육과정이 비단 그냥 1차 시험에서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2차 시험이나 이럴 때도 충분히 의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워딩들은 우리가 익숙해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토 속에서 2022 개정교육과정이 추진해야 되는 가장 큰 비전이 무엇이냐라고 보면 바로 이겁니다.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을 육성하려고 하는 거예요. 2022 개정교육과정은 결국 뭡니까? 국가가 나서서 이 교육과정을 만든 이유가 뭐예요?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육성하고요. 개인의 자아실현, 잠재 가능성을 개발하는 건데 그렇게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는 이제 어떠한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바로 포용성과 창의성과 자기 주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말로 미래 인재라고 보는 것이 2022 개정교육과정이에요. 2022 개정교육과정이 처음 논의될 때부터 이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그 총론의 주요 사항 나왔을 때도 그렇고 시안이 나왔을 때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가 최종 고시가 냈을 때도 그렇고 우리가 2022 개정교육과정은 결국 이런 사람을 육성하기 위한 거예요. 자, 이러한 비전, 이러한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은 어떠한 인간상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이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이렇게 4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4가지를 제시하라고 하니까 선생님들은 어때요? 또 외웁니다. 자, 창, 교, 더 막 이렇게 해서 외워요. 자, 외우는 거 중요해요. 외울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오케이, 이게 중요해. 그러면 그냥 이걸로 끝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자기주도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교양 있는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을 육성하기 위해서 교실 현장에서는 어떠한 것을 해야 되느냐? 바로 그게 더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주도적인 사람을 육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자기조절 학습이라든지 메타인지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선생님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교육학 이론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러한 이론들을 그냥 현장과 이런 정책과 괴리돼서 공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연결시켜주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창의적인 사람을 육성하기 위해서 뭐예요? 우리 여러 가지 창의력 개발 기법들이 있잖아요. 선생님들 잘 알고 계시잖아요. 스캠퍼 있고요. 드보노의 여러 가지 6의 기법, PMI 기법 이런 것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런 데다가 접목시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양 있는 사람과 관련되는 거 기초 소양이라든지 이런 거 있을 수가 있죠. 교육 과정과 더불어 간다면 교과 중심 교육 과정일 수도 있고 교육 철학과 관련된 부분이라면 본질주의 아니면 그리스의 자유교육 이런 것들까지 연관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사는 사람들 뭔가 포용적이에요. 되게 잘 지내. 공동체적이야. 그럼 뭐가 우리가 활용이 될 수가 있어요.
뭐 협동학습 이론들 있잖아요. 여러 가지 협동학습 이론들을 다양하게 이런 데서 활용하게 되면서 이공들들 개정교육과정에서 추진하는 인간상이 요건데 이 인간상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이러한 이론들을 우리가 활용하면 좋겠구나. 이렇게 학습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 이 모토, 그 다음에 비전, 인간상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만 공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비전과 인간상 모토를 달성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라면 교실 현장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런 구체적인 실행 전략 중심으로 공부하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미래 인재는 무엇이냐? 한번 다시 이공들들 개정교육과정으로 돌아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공들들 교육과정에서는 미래 인재에 대해서 기초 소양을 가지고 있고 핵심 역량을 가진 사람이 바로 미래 인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기초 소양이 뭐냐라고 보면요. 언어 소양, 수리 소양, 그 다음에 디지털 소양 이런 것들이 있다고 봅니다. 뒤에 가서 구체적으로 좀 더 알아볼 거예요. 우리가 기초 문해력이라든지 뭐 수리력 이런 것들과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현재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어울리는 디지털 소양들 이런 것들 이제 새롭게 추가되겠죠. 뉴 이렇게 들어가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이런 디지털 소양이 굉장히 기초 소양으로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핵심 역량으로서 이제 6개가 제시가 돼요. 이건 이제 2015 개정교육과정과도 거의 이제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조금씩 이제 언어상의, 표현상의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 처리 역량, 그다음에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협력적 소통 역량, 뭐 공동체 역량,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핵심 역량들은 다 무엇이랑 연관되는 거예요? 앞에 나왔던 그 비전,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핵심 역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미래 인재는 기초 소양과 핵심 역량 6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공들들 개정교육과정에서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인간상, 이러한 비전, 이러한 핵심 역량, 기초 소양 이런 것들을 길러주기 위해서 이공들들 개정교육과정은 어떻게 그 주요 방향을 잡았냐? 크게 4가지로 잡았습니다. 미래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 기초 소양, 주도성 이런 것들을 강화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의 개개인의 인격적인 성장, 이거는 균형 있는 성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균형 성장. 우리가 인지적인 측면에서, 지식적인 측면에서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측면, 성품적인 거 있잖아요. 그런 측면들도 같이 성장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강조하는 것이 공동체 의식인 거죠. 3번째 방향이 뭐냐? 우리가 학습자들이 자신의 수준과 발달 단계, 흥미 이런 것들에 맞춰서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학습자 맞춤형 교육과정을 마련한다는 것이 3번째 방향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는 지식 중심의 교육이 아니라 바로 역량 중심의 교과 교육과정을 추진한다가 바로 4번째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4가지가 바로 이공들들 개정 교육과정이 앞에 나왔던 그 비전과 인간상, 핵심 역량 이런 것들을 기르기 위한 주요 방향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기본적인 내용 속에서 이 개정이 왜 됐냐라고 보시면 물론 때가 됐으니까 바뀌었습니다. 때가 됐으니까 개정을 했지만 그 개정의 배경 속에는 크게 사회 변화와 사회적 요구에 대응한다라는 측면들이 반영이 되어 있어요. 자, 사회가 변화했습니다. 왜 어떻게 사회가 변화했냐? 정말 에듀테크 기술, 뭐 메타버스 엄청나게 기술 발전이 정말 빨라요. 그래서 디지털 대전환 시대가 왔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산업이 발달했는데 기후위기, 생태환경 위기 이런 것들이 또 발생했던 거죠.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는 어떤 것들이 발생했느냐. 저출산 고령화. 고령화가 정말 크죠. 우리나라만 보면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심하지만 전 세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정말 고령화도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구 구조가 변화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회 변화 속에서 당연히 교과 교육과정, 국가 교육과정은 변화해 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새로운 사회적인 요구들도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은 상호 존중과 공동체 의식 함양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 이공들들 개정교육과정을 논의할 때 2020년도 이제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그때 어떤 얘기들이 있었냐면 물론 그 당시에 가장 교육계의 핵심 이슈는 원격 수업이었습니다. 원격 수업이었었는데 그 전부터 이어졌던 게 뭐냐? 바로 갈등 문제였었어요. 자, 우리가 지금도 계속해서 문제가 있잖아요. 젠더 갈등, 그다음에 뿌리 깊은 지역 간의 갈등, 뭐 여러 가지 뭐라고 하지? 성별, 나이의 그 연령 격차, 뭐 그런 것들이 계속 있게 되는데
그러한 갈등들이 계속 진행되는 속에서 옛날 같으면 그런 것들이 그래도 뭐 갈등을 극복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었다가 이제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무엇이 되게 됐냐? 정말 혐오 발언들이 쏟아져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2020년도에 저 이제 지인들끼리 우리가 교육부 내부에서 정말 대혐오의 시대다라는 얘기들이 나왔었어요. 그러면서 이게 비단 성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문제까지 이어진 거죠. 나와 조금 의견이 다르다고 하면 그 친구들 막 험담하고 정말 학교 폭력 문제가 대응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이렇게 되면서 갈등의 문제, 혐오의 문제가 너무나 커졌어요. 그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은 어떠한 대응을 해야 돼요? 그냥 뭐 손 놓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갈등과 혐오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상호 존중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학습자의 수준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개인의 흥미도 다르고 수준도 다르고 이러기 때문에 학습자의 그런 잠재 가능성, 맞춤형 잠재 가능성 실현을 위해서는 맞춤형 교육이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지금은 이제 교육에 있어서 예전처럼 국가가 모든 것을 세팅해주는 체제는 바뀌었습니다. 지역의 그런 여건들도 많이 나아졌고 역량들도 많이 높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에 있어서 중앙 집권화가 아닌 교육의 분권화라는 요구가 더욱더 거세진 거죠. 이러한 사회 변화와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 교육과정이 새롭게 개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개정 배경을 잡으면서 학생이 주도적으로 삶을 이끌어가는 능력을 함양시키는 방향으로 개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 중에 핵심이 뭐냐? 바로 자기 주도성이에요. 자,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비전, 아까 뭐였죠?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인재의 육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포용성, 창의성, 자기주도성 이것이 정말 중요한 개념이에요. 제가 앞으로도 정규 순환뿐만 아니라 뭐 오늘 강의도 그렇겠지만 계속해서 이 포용성, 창의성, 자기주도성은요 정말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이거는 그냥 그대로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우리 교육 패러다임에 있어서 이 세 가지 역량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인데 그 세 가지 중에 더더욱 진짜 원탑으로 중요한 게 뭐냐라고 보면요. 바로 자기주도성이에요. 자, 자기주도성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누가 대신 살아주는 거 아닙니다. 학생들은 스스로 삶을 개척해 나가야 되고요. 자신에게 맞는 삶의 방식, 학습의 방식들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야 돼요. 그러려면 필요한 것이 바로 자기주도성인 거죠. 자, 작년에 우리가 이제 여러 교육감님들이 뭐 바뀌신 데도 있고 뭐 새롭게 계속 유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17개 시도교육청의 모든 교육감님들이 공히 강조하는 거. 이거는 뭐 이념을 떠나서 뭐 정책을 떠나서 공히 강조하는 것이 바로 자기주도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2023년도 시험에서도 자기주도성과 관련된 부분들이 나왔잖아요. 앞으로도 이 자기주도성은 계속해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됩니다. 그럼 선생님들 이 부분에 초점을 주면서 자기주도성을 함양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학습하시는 게 좋게 되겠죠. 자, 이렇게 우리는 기본적인 개정 방향을 한번 알아봤는데 적용 시점이 어떻게 되느냐? 기본적으로 2024년부터 초등학교 1학년부터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우리는 중학교, 고등학교에 가게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2025년부터 적용이 되게 되지만 선생님들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면서 우리가 2022 개정교육과정 현장에 투입됐었을 때 정말 무난하게 무리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총론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이런 기본사항, 이런 기본적인 맥락 속에서 그러면 핵심 내용들을 한번 아까 말씀드렸던 추진 방향 4개별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추진 방향 4개 아까 이렇게 제시가 됐었죠. 제가 이 그림을 한번 만들어봤어요.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제가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미래 대응을 위한 역량을 함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학생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게 되고 학습자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역량 중심의 교과 교육 과정을 실현하게 되겠죠. 바로 이 4가지가 2022 개정교육과정의 4대 추진 방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미래 대응 역량을 함양하는 거예요. 미래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기초 소양, 그리고 자신의 학습과 삶에 대한 주도성을 강화하게 되는 건데 바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는 바로 기초 소양과 핵심 역량을 습득할 수 있는 것을 강조하게 됩니다. 자, 기초 소양 아까 말씀드렸죠.
언어, 수리, 디지털 소양이 이제 가장 이제 이 시대에 요구되는 기초 소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언어, 수리, 디지털 소양은요, 그냥 단순하게 국어에서만, 수학에서만, 뭐 정보 과목에서만 요구되는 소양이 아니라 모든 교과 학습의 기반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언어, 수리, 디지털 소양을 단순히 그 해당 교과에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 총론뿐만 아니라 모든 교과에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선생님들 이 생각은 들 거예요. 아니, 언어랑 수리는 내가 알겠어. 말하고 듣고 쓰고 뭐 이런 것들은 언어 소양도 당연히 있어야지 우리 삶을 살아가는데, 그 다음에 수리, 우리 살아가면서 물론 되게 고차원적인 수학을 하지는 않지만 계산 같은 거 많이 하고요. 사실 여기에 들어가는 수리는 기본적인 계산이라기보다는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것들과 관련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언어와 수리 소양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우리가 그 교육이라는 것이 시작된 이래로 언제나 강조됐던 거예요. 그리스의 자유교육 때도 그랬었고요. 우리나라 뭐 고조선 때도 강조됐었고요. 뭐 계속해서 고조선은 아닐까요? 네. 예전에 고대 시대 때도 계속해서 강조됐던 부분인데 디지털 소양이 나오게 된 거죠. 디지털 소양. 이게 왜 강조가 되느냐? 지금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잖아요. 누구나 다 지식과 정보에 잘 접근할 수가 있게 되게 됩니다. 예전에는 지식에 대해서 누가 그걸 가지고 있었나요? 교사, 뭐 주류층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다고 봤잖아요. 근데 이제 교사가 그 지식을 독점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교육 방식이 어땠어요? 일방향으로 진행이 됐었죠. 강의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현재 시대는 어떻습니까? 누구나 다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요.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상호 교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측면에선 장점은 있지만 단점도 발생하게 되겠죠. 지식과 정보의 홍수, 정말 홍수라는 것도 표현이 안 될 만큼 정말 넘쳐나고 있는데 그 속에는 잘못된 정보도 있고요. 부정확한 정보, 그 다음에 비윤리적인 정보들도 있어요. 물론 성인이 되고 어느 정도 지식 수준이 된 사람들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필터링이 되겠죠. 근데 학생들은 어떨까요? 무엇이 윤리적인 정보이고 무엇이 옳은 정보인지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조되는 것이 바로 디지털 소양이었던 거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 문해력 이런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러한 디지털 소양들을 우리가 길러주기 위해서 우리는 다양한 교과들 간에 연계를 하거나 새로운 선택 과목들을 신설하게 됩니다. 뭐 문학과, 영상, 미디어, 영어, 그다음에 음악과 미디어 이런 것들의 새로운 교과들을 이제 2022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새롭게 만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디지털 소양에 대해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합시다. 디지털 소양이 뭐냐? 디지털 지식과 기술에 대한 이해와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한 거예요. 자, 그쵸? 지식과 정보가 너무 많은데 그 속에서는 정확한 정보도 있고 부정확한 정보도 있고 정말 비윤리적인 정보들도 있는데 그러한 정보들을 어떡합니까? 내가 수집하고 분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들을 그냥 습득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디지털 소양이라는 것은 다양한 지식들을 그냥 습득하는 거요. 이게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면서 정말 필요하고 정말 옳은 정보들을 걸러내는 거예요. 그렇게 걸러내면 나중에 뭘 하게 되냐?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생산하고 활용, 재생산의 기능까지 가게 되는 거죠. 즉, 디지털 소양은 뭐예요? 단순히 지식 습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 습득을 해서 그것들을 변별합니다. 변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돼요? 새로운 지식의 재생산으로 이어지는 과정. 이것이 바로 디지털 소양인 거예요. 그럼 이제 디지털 소양 개념을 알았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제가 이제 디지털 소양에 대해서 발음도 어렵네. 디지털 소양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되면 막 개념 잘 외우세요. 선생님들 진짜 누구보다 개념은 정말 기깔나게 잘 외우시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디지털 소양이 중요한지 알았어요. 근데 이 디지털 소양을 길러주는 수업, 교수 전략이 우리 시험에서는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친절하게도 교육부에서 이런 자료들을 마련해 놨어요. 그래서 디지털 소양을 길러주기 위한 수업 방식이 뭐냐? 뭐 지리정보 및 빅데이터를 활용하고요. 뉴미디어 등 정보 수집 및 비판적 분석 활동 이런 것들을 하면 되고 교과 관련 정보를 탐색하거나 뭐 자료 관리거나 이런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교과별로 정보윤리, 그다음에 개인정보 보안 등 준수하기 등 뭐 이런 것들을 교과 목표로 제시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디지털 소양을 길러줄 수 있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에 선생님들 이 부분들을 공부하실 때 어떻게 하면 좋아요? 시험 문제 제가 만약에 낸다고 하면 이렇게 낼 것 같아요. 우리 현대사회에서 디지털 소양이 강조되는 이유
한 가지를 제시하고 디지털 소양을 길러주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인 수업 전략이 무엇일지 두 가지 제시하시오라는 문제가 언제든 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공부하실 때 그냥 단순하게 개념 외우고 막 수업 방법 이렇게 막 외우는 것이 아니라 한번 그런 흐름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념이 이래서 중요성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나는 실제 수업 현장에 가면 이러한 방법들을 하고 싶어 라고 공부해 주신다면 우리가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디지털 소양을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요. 우리가 핵심 역량,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죠. 미래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기초 소양, 기본적인 것들을 깔아주고 핵심 역량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핵심 역량으로서 이 6가지가 제시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자,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 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그 다음에 심미적 감성 역량, 협력적 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물론 다 외우시면 좋아요. 저는 강의 중에도 이 역량만큼은 정말 외워달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시험에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우리 면접 때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량들을 외워주시면 되는데 제가 또 외우라고 했다고 막 이렇게 기계적으로 외우세요. 자, 그러기보다는 아까 어땠어요? 우리가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인재의 육성을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는 강조합니다. 그런 인재상이 가지고 있는 핵심 역량들이 이런 거니까 당연히 연관시켜서 우리가 학습해 주시면 좋겠죠. 자, 자기관리 역량 뭐예요? 아까 자기주도성과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자기주도성. 그리고 지식정보 처리 역량들 우리가 뭐 창의성이라고 할까요? 이제 창의적 사고 역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창의성과 관련된 부분들이에요. 다양한 지식과 정보들에 대해서 그냥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어땠어요? 나만의 것으로 다시 재생산하는 거잖아요. 결국 굉장히 창의적인 과정들이고 여러 가지 문제 해결 과정 속에서 기존에 이제 문제라는 것들이 기존에 있는 문제일 수 있지만 완전히 새로운 문제일 수 있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창의성을 발휘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창의성과 관련된 역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그거 말고도 이렇게 심미적 감성 역량, 협력적인 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이런 것들이 강조되는데 이러한 것들은 무엇이랑 관련되느냐? 바로 포용성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대혐오의 시대, 갈등의 시대 이런 것들이 우리 되게 지적이 됐었다. 문제의식이 있었다.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역량들을 길러줘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 이렇게 보시면 이제 우리가 세 가지로 묶여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시 조금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학습자의 역량, 그다음에 학습자의 뭐 이해,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제가 이제 강의 중에 되게 말씀을 드리는데 교육심리학 때도 나옵니다. 어떠한 이론이, 어떠한 개념이 학습자에게 주는 효과를 뭐 써보라고 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시면 조금 좋으냐면요. 우리가 학습자의 머리의 측면과 학습자의 마음의 측면으로 이해하시면 좋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학습자를 이해한다고 봅시다. 학습자를 이해해요. 학습자를 정확하게 이해한다는 것은요.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현재 수준, 즉 머리 수준을 이해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리고 현재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마음 상태를 이해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즉 학습자의 머리와 마음을 정확하게 이해하지만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학습자라고 한다면 언제나 그 머리의 측면과 마음의 측면으로 구분해주면 좋은데 머리의 측면을 조금 더 고상한 말로 표현하면 학습자의 인지적 측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인지적 측면. 그리고 학습자의 마음의 측면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정의적 측면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느냐라고 보면요. 자, 우리 이 역량들, 핵심 역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 처리 역량, 창의적인 사고 역량 이러한 부분들은요. 바로 학습자들의 인지적인 측면들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근데 심미적인 감성 역량, 공감과 소통을 통한 협력적 소통 역량, 뭐 배려심 이런 것들과 관련된 공동체 역량은요. 학습자들의 마음과 관련된 정의적 측면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겠네요. 자, 그럼 선생님들 공부하실 때 이렇게 구분이 되겠네요. 아, 핵심 역량,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핵심 역량 6개가 있습니다. 둘둘 외우기보다는 학습자의 인지적 측면과 정의적 측면으로 구분이 됩니다. 인지적 측면에는 자기주도성과 창의성이 있고 정의적 측면에서는 포용성이 강조돼요. 세부적으로는 다시 이런 6가지 역량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연관된다고 하면 이 그림들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역량들이 있다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이러한 역량들을 길러주는 세부적인 교육 방법들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자기관리 역량들, 자기주도성을 키워주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메타인지를 길러주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스스로 계획서를 작성하고 점검하게 해본다든지 자기평가를 해본다든지 이런 수업 활동이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지식정보 처리 역량, 창의적인 사고 역량들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양한 그 디지털 소양, 아까 이런 신설한 그런 교육 과정을 활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 에듀테크를 활용한 수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고, 이러한 정의적인 측면, 포용성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뭐 협동학습을 한다든지 아니면 팀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해본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핵심 역량들을 길러줄 수가 있습니다. 결국엔 중요한 게 뭐예요? 핵심 역량들이 어떻게 구분되고 그런 그 그림들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리고 그런 역량들을 어떠한 교수 방법들로 길러줄 수 있는지를 생각해 주신다면 이러한 역량들, 뭐 기초 소양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한눈에 잡히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는 학생의 균형 있는 성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학생 개개인의 인격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구성원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공동체 의식을 강화한다는 것이 바로 2022 개정교육과정의 두 번째 추진 방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강조되는 것이 바로 공동체 교육과 교육격차 완화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공동체 교육은요, 우리가 이제 기후위기, 생태환경위기 이런 것들이 지속되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대응 능력과 지속 가능성, 그리고 공동체적 가치를 함양하는 그런 교육을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는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선택 과목들이 막 나오게 돼요. 기후변화와 환경 생태, 뭐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세계, 이렇게 선생님들, 물론 저 학교 다닐 때는 이런 선택 과목들이 없었거든요. 그냥 재미없게 동양사, 한국사 이런 것들만 있었지. 근데 지금 이제 친구들은요,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선택 과목들이 신설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공동체 교육을 시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교육 격차 완화예요. 우리가 2020년도, 2021년도에 교육계에서 역시나 가장 크게 조금 문제의식을 가졌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교육격차, 그다음에 기초학력 보장 뭐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원격 수업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지역 학교 간의 교육격차가 굉장히 심해졌다. 그리고 학습자 간에도 뭐 상위 수준과 하위 수준 간의 격차가 굉장히 커졌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저도 그때 2020년 7월경으로 기억이 나는데 제가 이제 집에 있었습니다. 집에 있었는데 연락을 이제 받았어요. 연락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기초학력에 관련된 그런 교육격차에 관련된 기사들이 갑자기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국장님, 과장님이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봐라 라고 해서 부랴부랴 만들었었던 것이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8월이었는지 9월이었는지 그 학습 안전망 구축 방안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학습 안전망 구축 방안. 그래서 저 혼자 만든 것은 아니고 우리가 팀을 만들어가지고 만든 그런 방안이었었는데 이때부터 우리가 교육격차에 대한 문제의식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 학교 간의 교육격차, 비단 원격 수업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교육 환경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교육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보자 라고 이제 시작이 됐었고 그러한 것들이 2022 개정교육과정에 반영이 되었었던 거죠. 자, 여기서 말이 나온 김에 우리가 기초학력 보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학습 안전망 구축 방안이 20년도 8월에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기초학력법이 제정이 되었고요. 그러면서 22년 10월 달에 뭐가 나오게 되었느냐? 기초학력 보장 종합 계획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 이러면서 기초학력 보장에 대한 관심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개념이 뭐냐? 우리 기초학력법 제2조에 나옵니다. 기초학력이란 학생이 학교 교육 과정을 통하여 갖추어야 하는 최소한의 성취 기준을 충족하는 학력을 바로 기초학력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때 최소한의 성취 기준은 국어, 수학 등 교과의 내용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필요한 읽기, 쓰기, 세마기, 역시나 이제 기초 소양과 관련된 부분이죠. 기초 문해력, 기초 수리력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러한 것들을 포함하는 기초적인 지식과 기능 등을 우리가 기초학력이라고 얘기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기초학력 보장을 저해하는 요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제가 보고서에 나온 것이 아니라 그냥 제가 개별적으로 분석을 한 겁니다. 역시나 학습자의 인지적 측면과 정의적 측면이 있습니다. 학습자 측면만 분석하지 않았고 학습자 외적인 환경적인 측면까지 분석을 해놨어요. 자, 이건 선생님들에게 드렸던 자료에는 없습니다. 제가 이런 상세한 내용들은 우리 1순환 정규 순환 때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여기서는 이런 내용들이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초학력을 저해하는 이유들이 뭐가 있겠어요?
학습자의 머리의 측면에서는 학습자의 지능이 굉장히 낮을 수도 있겠고 선수학습 수준이 낮을 수도 있겠고 문해력이나 수리력 등 기초 소양이 떨어지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지능이 지능이 높다 하더라도요. 정의적 측면이 굉장히 저해되어 있으면 기초학력 보장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즉 정의적 측면도 한번 봐줘야 되는데 우리가 학습 동기가 굉장히 떨어지거나 자기주도성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인지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없더라도 기초학력 저하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게 가장 문제됐을 때가 언제예요? 원격 수업 때죠. 그래서 우리가 20년도에 그 온라인 계약을 하고 나서 학생들이 선생님들과의 직접적인 그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뭐 강의만 틀어놓고 이렇게 누워서 잔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습 동기와 자기 주도성이 학력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었던 거죠. 바로 이러한 정의적인 측면 역시도 기초학력 보장의 가장 큰 저해 요인 이런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학습자가 내가 열심히 진짜 하려고 마음도 있고 지능 수준도 굉장히 높고 선수학습 수준도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학력 저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학습자 외적인 것들, 가정환경, 또래 환경, 학교 환경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언제나요? 강의를 할 때 이렇게 여러 가지 측면으로 분석하는 것을 좋아해요. 제가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사실은 이런 거밖에 한 게 없거든요. 7년 동안 교육부에서. 늘 언제나 종합적인 측면으로 분석을 하다 보니까 강의 때도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선생님들 세부적인 내용들, 오늘은 이공들도 개정교육과정 특강이지만 세부적인 뭐 다른 교육학 이론이라든지 교육학 정책들도 이렇게 분석해서 제가 하니까 참고해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기초학력 보장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온 것이 2020년 10월이었나? 네. 기초학력 보장 종합 계획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교육부에서 오케이, 기초학력 중요해.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서 그러면 국가가 책임질게. 그럼 어떻게 할까라는 방법에 대해서 크게 정확하게 학습자를 진단하고요. 진단해서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이 됐어요. 그럼 그 친구들에게 적절하게 맞춤형 지원을 해준다라는 두 가지 방향을 잡게 됩니다. 그럼 일단 진단을 하는 게 중요한데 기초학력 저하가 발생한 친구들을 위해서 어떠한 진단 방법이 있느냐? 바로 지필평가, 관찰, 면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그 워딩 그대로 외워주시면 좋은데 역시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진단을 하는 데 있어서 학습자들의 기초학력을 저하 문제를 진단하는 데 있어서 지필평가도 하고 관찰도 하고 면담을 할까요? 자, 지필평가라면 뭐가 좋아져요? 뭘 할 수 있어요? 학습자들의 지능이라든지 선수학습 수준을 파악할 수 있어요. 즉, 학습자의 머리 수준, 인지적인 측면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관찰과 면담을 하면 뭘 할 수 있어요? 학습자들이 학습 동기라든지 학습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학습자의 마음, 정의적인 측면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죠. 즉 우리가 지필평가, 관찰, 면담을 통해서 학생을 진단하는 그 이유는요. 학생의 인지적 측면과 정의적인 측면을 고르게 균형 있게 진단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세부적으로 보면 학교 내에서는 학습 지원 대상 학생 지원 협의회라 그래서 여러 명의 선생님들이 모여서 종합적으로 학생을 진단하게 되고요. 학교 외에서는 이제 시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별로 학습 종합 클리닉 센터를 둘 거예요. 거기서 보다 전문적인 진단이 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정책적으로 뭐 기초학력 진단 보정 시스템이라든지 충남대에서 운영하는 베이스 캠프 이런 것들이 있는데 2025년도 이후에는 국가에서 진단 테스트를 만들 예정입니다. 자, 이거는 뭔가 해가지고 학습자 수준별로 이렇게 하는 것이 성취 수준 이렇게 서열화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들의 진단, 선수학습 수준이라든지 현재 수준 이런 것들을 AI를 통해서 진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CAT 아마 이제 우리가 교육 평가할 때 우리가 이제 제가 나중에 강의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CAT가 시험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우리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거 이렇게 학생들을 진단을 했어요. 그래서 학습 지원 대상 학생으로 선정이 되면 그 친구들에게 우리가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느냐, 어떠한 지원이 있을 수 있느냐, 바로 이 네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했었던 것처럼 기초 문해력, 수리력 관련된 내용들을 교과 교육과정에다가 관련 내용들을 다 강화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학습자들의 기초학력을 어느 정도 높였을 수 있도록 교육과정에 반영하게 되는 거죠. 보다 핵심적인 것이라고 하면 바로 이 교육 방법이 되겠네요. 그래서 그 기초학력 저하 학생, 학습 지원 대상 학생들을 잘 지원하기 위한 교육 방법들은 크게 세 가지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먼저 정규 수업 중에 협력 수업을 활성화하는 거예요. 지금은 어땠어요?
1교실에서 한 명의 교사가 아이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근데 이제는 이제 가르치다 보면 선생님이 앞에서 막 강의를 하고 있으면 어떤 학생들은 그 못 따라가는 학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조교사가 투입되게 됩니다. 보조교사가 뒤에서 보고 있다가 학생이 뭐 질문하거나 이렇게 되면 옆에 가서 바로 튜터링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바로 1수업 2교 강사제라는 것을 도입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방과 후나 방학 중에 보충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정규 수업 중에는 협력 수업을 하고 나서 정규 수업이 끝나고 나서는요. 방과 후나 방학 중에 보충 수업을 하게 되는데 지금도 여러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아마 서울시 교육청에 면접 준비를 하셨던 선생님들은 아실 텐데 서울시 교육청에 키다리쌤이라고 있습니다. 키다리쌤. 그래서 이러한 제도들이 방과 후 방학 중에 현직 교사들을 활용해서 학습 지원 대상 학생에게 보충 수업을 해주는 그런 제도라고 우리가 알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교원 자격 소지자나 대학생들을 활용하면서 학습 지원 튜터 이런 것들을 하는 것도 역시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을 위한 지원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생활지도 상담이나 정보 제공 활동 이런 부차적인 활동들도 있는데요. 그럼 시험에서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게 되겠죠.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는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서 기초학력 보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초학력 보장을 하기 위한 교실 내 수업 전략 2가지를 제시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왔다고 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2가지를 써줄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만약 교육행정에서 문제가 나왔다고 볼게요. 교육행정의 측면에서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서 학교 차원에서의 지원 방안 2가지를 제시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왔다고 봅시다. 그러면 생활지도와 상담 측면에서 이런 것들을 써줄 수가 있게 되겠고 정보 제공 측면에서 이런 것들을 써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선생님들 제가 이런 것들을 강의하는 내용들이 다 뭡니까? 선생님들이 공부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 그냥 여기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외우고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답안에서 쓸 수 있는지 문제들이 어떻게 응용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다시 이제 2022 개정교육과정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우리 방향, 추진 방향이 뭐냐? 학습자 맞춤형 교육이에요.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학습을 주도적으로 설계하고요. 적절한 시기에 학습할 수 있도록 학습자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바로 이 2022 개정교육과정의 세 번째 추진 방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강조되는 것들이 학교 자율시간, 진로 연계교육, 고교학점제인데 요번에 새롭게 또 들어가는 것이 바로 학교 자율시간이에요. 신상인 거죠. 학교 자율시간이 뭐냐라고 보면요. 이게 뭐예요? 학습자 맞춤형 교육이라 한다는 것은 뭐냐면 학습자의 수요에 맞춰서 지역적인 수요에 맞춰서 사회의 필요에 대응하게 되면서 우리가 국가교육과정 외에 있는 교과라든지 학습 내용들을 적재적소에 투입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려면 국가교육과정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자율, 여백의 시간들을 줘야 되는데 그 여백의 시간이 바로 학교 자율시간인 거예요. 지역 연계를 하거나 학생의 필요를 고려한 선택 과목들을 개발하고 운영하게 되는데 이 선택 과목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바로 단위학교입니다. 단위학교. 그리고 교사예요. 자, 어떻게 보면요. 선생님들 우리 2021학년도 시험이었나요? 나왔었던 교육과정 재구성, 단위학교 교육과정 그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실현하는 제도, 정책이 뭐냐? 바로 학교 자율시간인 겁니다. 그럼 문제 이런 것들 나올 수가 있게 되겠네요. 단위학교 교육과정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시오 라고 한다면 우리가 답안에서 2022 개정교육과정에 나와 있는 학교 자율시간을 활용하여 학교별로 선택 과목을 개발, 운영한다 라는 것이 일종의 답이 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런 학교 자율시간이 뭐냐라고 보면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연간 수업 주수로 보면 연간 34주입니다. 상반기, 그러니까 1학기 17주, 2학기 17주가 있는데 이 중에서 각 학기별로 1주의 수업 시간을 확보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언제 하게 되느냐? 1학기 기말고사 끝나고 1주, 2학기 기말고사 끝나고 1주. 그래서 소위 말해서 그때가 어때요? 굉장히 파행 운영되는 시기잖아요. 요때 그냥 일반적인 국어, 수학 이런 거 가르치기보다는 너네 지역별로 정말 학생의 필요별로 정말 새로운 교과 이런 것들을 가르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이거 볼게요. 대전에 뭐가 있나요? 그 카이스트가 있잖아요. 굉장히 이제 과학 단지 이런 게 특화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연구원들이 모여 사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친구들이 되게 많이 다니는 중학교가 있어요. 만약에 그 중학교에서 이 학교 자율 시간을 운영한다고 하면 1학기 기말고사가 끝나고 나서 학부모 중에 뭐 박사학위 소지자나 아니면 뭐 저명한 학자 이런 사람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코딩 교육이 됐든 항공우주 교육이 됐든 이런 것들을 새롭게 과목으로 편성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게 됩니다. 그러면 어때요? 지역과 연계하는 방법들, 학생의 필요를 고려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단위 학교만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가 있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
들어서 다른 학교로 본다고 하면 농산어촌에 있는 학교인데 그 학교에서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뭐 농업을 희망한다. 그렇게 된다면 그 농업과 관련된 교과를 편성할 수가 있게 되겠죠. 바로 그런 학교 자율시간 운영의 구체적인 방법들도 선생님들이 머릿속에 한번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진로 연계 교육인데요. 우리가 학교급 전환 시기가 있습니다. 새롭게 초등학교에 입학했거나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넘어가거나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이제 고등학교 수능 끝나고 난 뒤에 그렇게 학교급 전환 시기에 요새 어땠어요? 아이들 놀았잖아요. 그래서 교육부 업무 중에 그게 있었거든요. 제가 한 업무였는데 수능 이후 학사 운영 방안 이런 것들을 매번 내거든요. 그런 것들이 뭐였냐면 워낙에 우리가 시험 끝나고 학교급 전환 그 시기에 수업이나 교육과정 운영이 파행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그러한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바로 진로 연계 교육이라는 형태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로 연계 교육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요. 우리가 어때요? 입학 초기에 초등학교 입학하게 되면 얘네들은 사실은 처음으로 공교육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누리과정이 있긴 했지만 처음으로 공교육에 들어오기 때문에 학교를 이해하고 학교 생활 적응하고요. 기초학습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자, 초등학교 6학년부터 이제 중학교 넘어가는 그 6학년 2학기 때는 어때요? 이 친구들이 이제는 진짜 학습을 해야 되는 시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습 습관이라든지 학습 방법들 이런 것들을 안내해야 되는 거고요. 중학교와 고등학교 때도 역시나 그런 학교급 전환 시기에 필요한 그런 교육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진로 연계 교육이라는 것을 묶어놨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학습자 맞춤형 교육을 실현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자, 고교학점제도 있긴 하지만 고교학점제는 뒤에 가서 학교급별 핵심 사항에서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 그럼 2022 개정교육 과정의 추진 방향은 뭐냐? 바로 역량 중심 교육이에요. 학생이 주도성을 기초로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교과 교육 과정을 마련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요. 이렇게 알아주시면 돼요. 과거의 교육 과정은 지식을 습득하는 것 중심이었다고 하면 이제의 교육 과정은 뭐냐? 역량 함양인 겁니다. 이 역량 함양에는 지식 습득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서적인 발달도 있고요. 행동의 발달, 종합적인 것들이 다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역량 중심 교육이라고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학생의 균형 있는 성장, 전인적인 성장을 도모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전인적인 성장, 역량을 키워주는 교육을 위해서 학습량을 적정화하고 교수 학습을 개선해야 됩니다. 자, 학습량을 적정화한다는 거, 이것은 2015 개정교육과정 때부터 들어갔어요.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학습 내용들을 핵심 아이디어 중심으로 줄여준다는 거예요. 핵심 아이디어 중심의 학습 내용을 엄선한다는 건데 이런 핵심 아이디어를 어떻게 엄선하느냐? 바로 교과 교육의 지향점을 바탕으로 엄선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교과 교육의 지향점으로서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는 깊이 있는 학습, 교과 간 연계와 통합, 삶과 연계한 학습, 학습 과정에 대한 성찰 이 네 가지를 제시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소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핵심 아이디어 중심으로 학습 내용을 알아본다. 학습에 있어서의 핵심 개념, 아이디어 이런 것들과 관련된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바로 학문 중심 교육과정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작년 우리 임용 시험에 학문 중심 교육과정이 나왔던 것도 바로 이러한 맥락들이에요. 학습량을 적정화하게 되면서 우리가 학생들에게 정말 배울 것만 배우게 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내용들을 재창출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려면 우리가 핵심 아이디어 중심으로 내용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면서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이 계속해서 또 강조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교과 목표, 내용 성취 기준, 교수 학습 평가의 일관성을 강화한다. 이게 바로 뭐예요? 교수 평기의 일체화와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교수 평기의 일체화. 그래서 이러한 부분 우리가 학습량 적정화라는 이 내용을 통해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을 뽑아낼 수 있고요. 교과 교육의 지향점을 바탕으로도 역시나 우리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깊이 있는 학습은 이제 학문 중심 교육 과정과 관련된 부분이고 교과 간 연계와 통합과 관련된 부분은 통합 교육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통합교육 과정이 우리 시험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 이제 제가 1순환 때도 정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통합교육 과정과 관련된 부분들은 정말 세세하게 공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삶과 연계한 학습과 관련된 부분은요. 이게 학습 동기라든지 우리가 ARCS 이론에서 보면 관련성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제 지식과 배움,
그러니까 학교에서의 생활과 학교 이후의 생활이 괴리되지 않고 그런 것들을 연결시켜주는 교육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바로 삶과 연계한 학습이라고 표현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학습 과정에 대한 성찰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들 때문에 이제 강조됐던 게 뭐예요? 과정 중심 평가죠. 과정 중심 평가.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평가의 방법들이 많거든요. 근데 2022 개정교육과정을 통해서 가장 강조되는 평가 방식이라고 한다고 하면 바로 이 과정중심 평가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학습량을 적정화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수학습을 개선해 나가야 되겠죠. 근데 이 교수학습 개선에 있어서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디지털 학습 환경에서도 학생 참여 중심 수업이 가능하도록 맞춤형 원격 수업을 활성화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역시나 이제 원격 수업에 있어서 가장 크게 문제됐었던 것이 그것이잖아요. 교사와 학생들 간의 물리적인 격리로 인해서, 물리적인 거리로 인해서 직접적인 피드백이 안 된다. 그러면서 교육 격차가 발생했다라고 보는 것이 우리 원격 수업 경험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한계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격 수업 환경에서도 그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 해줘야 되냐? 바로 학생 참여 중심 수업을 디지털 교육 환경에서도 계속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수학습 방식들이 계속해서 바뀌어져 나가야 되는 거죠. 온오프라인 연계 수업,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거꾸로 수업이라든지 블렌디드 수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게 되겠고 빅데이터나 AI 등 에듀테크 활용 수업들도 굉장히 강조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최근에 이제 교육부 뭐 자료들도 그렇고 많이 강조되는 것이 메타버스 교실이에요. 메타버스 교실. 그래서 이게 보면 학생들과 교사 간이 실제로 협력을 하게 되면서 교실 환경을 새롭게 만드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코딩하고 게임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가상 공간을 함께 만들어보고 그 가상 공간 안에서 수업을 해보고 거기서 활동을 해보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참여 중심으로 학습을 이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평가 방식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과정 중심 평가가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는 가장 큰 핵심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어때요? 2022 개정교육과정은 크게 4가지 방향이 있다고 했습니다. 미래 대응, 학생 성장, 맞춤형 교육, 역량 중심 교육을 하게 되는데 이 4가지 추진 방향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달성하게 됐냐? 바로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인재를 육성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방향들을 우리가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 그러면 포용성과 창의성, 자기주도성, 그래 도대체 그 다시 뭐냐? 한 번 더 우리가 확인해보는 과정을 거치도록 합시다.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 정말 외워주세요. 정말. 제가 정말 입에 닳도록 얘기를 할 텐데 선생님들도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 우리가 교육 패러다임 뿐만 아니라 그 밑에 나오는 여러 가지 교육 이론들도 하나의 패러다임 속에서 다 엮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자, 포용성과 창의성, 자기주도성에 대해서 교육부에서는 관련 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주도성, 삶에 있어서의 주도성. 삶과 학습에 있어서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수립하고요. 거기서 스스로 실천하고 평가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고 스스로 책임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태도까지 가지게 되겠죠. 이러한 것들을 자기주도성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창의성, 창의와 혁신이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여기서는 새로운 문제 상황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거고 여러 가지 지식들을 융복합적으로 사고하는 그런 것들도 창의와 혁신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도전의식이 들어가게 되는데 자, 저는 이것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자, 우리가 창의성, 선생님들 공부가 어느 정도 되신 선생님들 제가 물어보면 창의성의 특성이 뭐예요? 라고 이제 물어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융독정.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교성이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 뭐와 뭐 이렇게 해서 다 잘 외우고 계시는데 그 맞아요.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교성 이런 것들 창의성의 특성이 맞는데 그런 거는 창의성의 인지적인 특성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창의성이 제가 기본적으로 학습자의 인지적인 측면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했는데 요즘에는요.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창의성을 마냥 인지적인 측면에서만 강조하진 않습니다. 바로 이 세 번째. 도전의식이라는 것이 나오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태도와 관련된 부분인 거죠.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쫄지 않고요. 쫄지 않고 나만의 문제 해결책도 내고 융합적인 사고를 하면서 새로운 그런 태도를 보여주는 것 이런 것들도 역시 창의성의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창의성의 요소를 생각한다고 하면 인지적인 측면에서는 문제 해결 능력, 융합적인 사고 이런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정의적인 측면에서는 바로 도전의식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포용성과 시민성 이런 것들은 뭐냐? 배려와 소통, 협력과 공감, 공동체의식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알아주시면 됩니다. 근데 역시 중요한 게 뭐예요? 포용성, 창의성, 주도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가 끝이 아니라 이런 요소가 있습니다가 끝이 아니라 중요한 건 뭐다? 그래, 포용성, 창의성, 주도성을 어떻게 길러줄래? 라는 그 방법들을 언제나 선생님들이 생각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이런 문제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포용성을 함양하는 구체적인 수업 방법 두 가지를 제시하시오. 아까 포용성이 뭐라고 했어요? 배려, 소통, 협력, 공감 이런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구체적인 수업 방법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뭡니까? 협력 수업이 될 수 협동학습. 협동학습이죠. 협동학습. 협동학습이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뭐 팀 프로젝트 학습 이런 것들도 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팀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답안에서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창의성의 요소를 두 가지를 제시하고 이를 함양하는 방법을 제시하시오. 그러면 인지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문제 해결 능력을 얘기할 수 있지만 정의적인 요소로서 우리가 도전의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도전의식을 심어주기 위한 교수 전략, 함양하는 방법 무엇을 될 수가 있을까요? 학습자 수준에 맞는 학습자 수준보다 조금 어려운 도전적이지만 해낼 수 있는 과제를 제시해준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하나의 구체적인 방법이 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학생의 자기주도성을 함양하는 방법 두 가지를 제시하시오라고 한다고 하면 아까도 계속해서 말씀드린 메타인지를 활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자기조절 학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2022 개정교육과정 총론의 핵심 사항들을 한번 알아봤고요. 그럼 학교급별로는 어떠한 내용들이 조금 부각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등학교에서는 간략하게 좀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어쨌든 중등 임용시험을 준비하시는 선생님들이니까 초등학교에서는 아무래도 입학 초기의 활동이라든지 기초 소양과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신체 능력 함양과 관련된 부분들을 강조하게 됩니다. 요즘 어린 아이들 친구들도 대충 6살 2학기라고 할까요? 그때부터 학원 뺑뺑이를 엄청나게 돌려요. 근데 그런 것들이 주로 영어라든지 인지적인 측면에 부각되다 보니까 학생들의 신체 활동들이 굉장히 조금 위축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는 학교에서만큼이라도 아이들의 신체 활동을 조금 늘려주자라는 것으로서 우리가 신체 활동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중학교에서는요. 자유학기제가 가장 큰 핵심이에요. 자, 자유학기제는 2015 개정교육과정을 통해서 처음으로 이제 도입이 되었는데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는 그 자유학기제가 조금 변화하게 됩니다. 편성 영역도 기존의 4개 활동에서 2개 활동으로 바뀌게 되고요. 편성 시간도 기존 170시간에서 102시간으로 줄어들게 되는데 이걸로 인해서 자유학기제가 축소됐다 이게 아니라 자유학기제가 지금은 자유학년제처럼 운영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이제는 자유학기와 아까 진로연계학기 있었잖아요. 3학년 2학기 그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뭔가 축소됐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구분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유학기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제도가 바뀌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조금 위축됐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시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놨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시간들을 축소하거나 이렇게 되면서 보다 적정화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고등학교에서는 이게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바로 고교 학점제입니다. 자, 2025년부터 고교 학점제가 전면 적용돼요. 사실은 2023년도에 고등학교 1학년은 이제 적용이 시작되었죠. 자, 고교 학점제의 기본적인 개념들 선생님들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3년간 총 192학점을 취득을 하게 되면 우리가 졸업이 되는 그 제도를 바로 고교 학점제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고교 학점제에서는 우리가 운영 중점을 꼭 이해해 주셔야 되는데 선생님들에게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설명하라 라고 말씀하시면 그냥 대부분 이렇게 러프하게 얘기를 하십니다. 학생들이 선택의 수요에 따라서 과목을 선택해서 이수하는 거예요. 자, 물론 그게 가장 큰 핵심이기는 한데 두 가지가 조금 빠져 있어요. 바로 뭐냐? 진로 학업 설계 지도라는 거예요. 자, 이게 왜 들어가면요. 학생들로 하여금 수요에 맞춰서 우리가 너 마음대로 수업을 선택해 라고 얘기한다면 어떤 걸 듣겠어요? 선생님들 해봤잖아요. 대학교 때. 학점 잘 주는 선생님 아니면 출석책을 조금 날라라게 하는 선생님 이런 거 수업 듣잖아요. 고등학생이면 더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나 이런 것들과 무관하게 소위 말해서 그냥 아무거나 듣는 거예요. 내 친구랑 듣기 위해서 아니면 조금 날라라게 공부하기 위해서 그렇게 마구잡이로 고교학점제를 선택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로와 무관한 학업 설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안 되도록 진로 학업 설계 지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교학점제 운영에 있어서 가장 큰 중점 중에 하나가 물론 학생의 수요 반영이 1번이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진로 학업 설계 지도라고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반드시 또 알아주시고요. 우리가 고교학점제를 하다 보면 성취평가제가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이제 패스페일 뭐 이런 것들도 하게 되는데 예전처럼 이제 시험의 방식 이런 것들이 다 변화하다 보니까 최소 학업 성취 수준 보장이 안 되는 그런 위협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고교학점제를 운영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최소 학업 성취 보장이에요.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 보충 수업을 해준다든지 방과 후 뭐 과제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방법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운영의 중점 사항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역시나 시험에 나온다고 하면 이런 부분도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 고교학점제 이러한 내용들도 있고 뭐 중요성도 있고 개념이 있어. 근데 그래, 고교학점제 성공을 위해서 선생님들 어떤 역할들을 할 수 있어요? 라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담임선생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수업하는 거 아니라고 했죠. 진로 학업 설계 지도를 해줘야 돼요. 자, 이 말이 얼마나 선생님들에게 무서운 말이냐면요. 이제 학생 하나하나별로 학업 설계를 다 해줘야 돼요. 마치 진짜 부모의 입장처럼. 너의 꿈이 이거니까 이런 과목들을 해줘야 돼. 이런 것들을 한 반에 30명, 25명에게 다 해줘야 되는 거죠. 정말 담임 선생님들은 학생별로 학업 설계 상담을 해주는 정말 입시 컨설턴트라고 해야 될까요? 아, 정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너무나 힘드신 그런 업무들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담임 선생님들은 학업 설계 상담의 역할을 하게 되고요. 진로 전담 교사들은요, 이제 학교별로 한두 명씩 이제 파견이 되잖아요. 들어가게 되는데, 이 선생님들이 모든 학생들을 다 진로를 확인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어쨌든 담임 선생님이 그 학생을 잘 알기 때문에 담임 선생님이 진로 역할들도 해줘야 되는데, 그러한 담임 선생님의 진로 역량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바로 교사들의 멘토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이 바로 진로 전담 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교과 교사들은 어때요? 교과 교사들은 이제는 학생들이 과목을 직접적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결국 그거 자체로도 교원 평가인 거예요. 수업 평가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사들은 교수학습 전문가로서 끊임없이 교수학습을 개선하고 교수학습의 질을 높여줘야 되는 그런 활동들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이렇게 운영의 중점사항 3가지, 교사의 역할 3가지들도 같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어때요 선생님들? 고교학점제. 아, 되게 기대되나요? 아니죠. 학생들은 기대되겠지. 근데 선생님들은 딱 이 얘기를 하면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와, 업무 엄청 늘어나겠다. 지금 행정 업무도 많은데, 가르칠 것도 많은데, 아이들 진로학업 설계지도까지 해야 돼? 어떻게? 자, 그래서 쟁점사항이 뭐냐? 자, 교사 업무가 너무나 가중이 되게 됩니다. 자, 고교학점제가 처음 논의가 나올 때부터 그 철학에 대해서 반대한 사람들은 극히 드물었어요. 한국교총도 그랬고요. 전교조도 그렇고, 그렇게 그 철학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진 않았지만, 다만 전제, 고교학점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이거는 해결해 주세요라고 얘기했습니다. 교사의 행정 업무도 좀 줄여주시고요. 교사도 조금 더 뽑았으면 좋겠어요. 라는 부분들. 교사가 진짜 앞으로도 계속해서 업무가 폭증할 것 같은데 뭐 학생 수 감소로 인해서 뭐 적게 뽑는다 이러면 진짜 업무가 부담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정말 교사가 3D 업종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사 업무 부담을 가중을 완화시켜주는 것들이 조금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요. 아무래도 고교에서 과목들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게 되면요. 지역별로 학교별로 격차가 발생할 수가 밖에 없습니다. 도서산관에서 운영하는 그런 고교학점제와 그 서울에 진짜 핫한 데서 하는 고교학점제의 모습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이 자칫 지역 간 학교 간의 교육 격차로 이어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물론 교육부에서는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거나 뭐 선도직으로 운영하거나 이런 방식들로 인해서 그런 교육 격차 해소를 지원을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조금 한번 운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런 교육 격차 해소 방안도 언제나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2022 개정 교육과정 1시간이었지만 정말 많은 내용들을 다뤄봤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와중에도 기초학력 보장 방안이라든지 고교학점제 얘기 이런 것들도 하느라고 선생님들 사실은 강의 들으면서 와 진짜 이 내용들 다 하나? 이런 생각들도 주셨을 텐데 그만큼 제가 너무 많은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이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그냥 내용만 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어떻게 공부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것들이 시험에서 어떻게 또 응용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오늘 꼭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강의를 통해서 선생님들이 그 부분들을 꼭 학습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2022 개정교육과정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포용성과 창의성, 자기주도성 이 세 가지가 핵심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각각의 역량을 어떻게 교사로서 어떻게 키워줄 수 있는지 구체적인 교사의 실행 전략들 한 번 더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2 개정교육과정 특강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정규순환 1순환 첫 번째 강의 때 한번 만나 뵙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힘내세요.